시어머니를 단돈 20냥에 판다니 세상에 이런 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게에 태워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어머니를 저작거리에 내다판 며느리. 이것은 복수인가? 정의인가? 조선 어느 마을. 한낮의 저작거리. 한 여인이 큰 종이를 기둥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믿을 수 없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시어머니를 내다 팝니다. 은자 20냥.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를 판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움과 분노가 저작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며느리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파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년 전 조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젊은 며느리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 조선 어느 시절 한양 남쪽 끝 어느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4월 어느 날이었지요. 붉은 비단으로 꾸민 가마가 한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안에는 20살 처녀 춘심이 얼굴 가득 수줍음을 머금고 앉아 있었지요. 양반가 서녀로 태어나 가난하지만 단아한 처녀였습니다. 오늘은 춘심의 혼례날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였지요. 박씨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리.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는구나. 춘심은 박씨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화려한 혼례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춘심과 석규가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절을 올리는 그때 대문 밖에서 혼수 행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보따리, 옥비녀, 가락지가 담긴 함, 화려한 혼수품들이었지요. 하인들이 혼수품을 한 곳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햇살에 비단이 빛나고 옥비녀가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 박씨의 눈빛이 혼수품 위에 꽂혔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지요. 혼례를 치른 그날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쿵, 쿵, 쿵. 춘심의 방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울렸지요. 어서 일어나거라! 박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춘심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제 화려한 혼례가 꿈만 같았는데 춘심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씨가 차가운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새벽물부터 길어오너라. 춘심은 고개를 숙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손이 시리도록 찬물을 길어 부엌으로 돌아왔지요. 해가 떠오르고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박씨 앞에는 하얀 쌀밥, 춘심 앞에는 보리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춘심은 눈물을 삼키며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박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쌀밥을 먹고 있었지요. 춘심이 밥을 다 먹기도 전에 박씨가 말했습니다. 손 놀리지 않는 자에게 밥을 줄 수는 없느니라. 춘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제의 환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춘심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혼례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박 씨의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본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춘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야, 내게 줄 것이 있지 않느냐? 춘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 씨는 혼수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비단 보따리 하나, 옥비녀 하나, 가락지 하나를 내게 다오. 춘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 혼수인데 박 씨는 춘심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미가 달라는데 며느리가 거역하느냐? 춘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었지요. 서방님 과거 공부에 쓰겠느니라. 박 씨는 그렇게 말하며 비단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옥비녀와 가락지도 품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춘심은 눈물을 삼키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가 나가고 방에는 춘심만 남았습니다. 춘심은 텅 빈 혼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비단도 옥비녀도 가락지도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춘심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어찌 살아가나. 춘심의 눈물이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춘심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박 씨는 여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박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춘심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비단 보따리를 팔면 은자 5냥은 받겠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옥비녀와 가락지까지 합하면 은자 8냥도 넘을 것입니다. 춘심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공부에 쓴다던 그 말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박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 팔아주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춘심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혼수품을 팔아버렸다니. 춘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방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하나? 춘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석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내일 과거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춘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떠나면 박 씨와 단둘이 남게 되는데, 하지만 춘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춘심은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석규는 짐을 꾸렸습니다. 춘심은 작은 보따리에 마른 음식을 챙겨주었지요. 부인, 한 달이면 돌아올 것이오. 석규는 춘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심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규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춘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대문이 닫히고 춘심은 텅 빈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춘심의 옷깃을 스쳤지요. 뒤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춘심은 몸서리쳤습니다. 한 달 동안 박 씨와 단둘이. 춘심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견뎌야 해. 석규가 떠난 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춘심의 하루는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일로 가득했습니다. 물 깃기, 빨래, 밥 짓기, 청소.
박 씨는 쉬는 틈도 주지 않았지요. 손 놀리지 않으면 밥도 없다고 했느니라. 춘심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박 씨를 위해 따뜻한 쌀밥과 여러 반찬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상에는 차가운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뿐이었지요. 춘심은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춘심은 빈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춘심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보름이나 더 남았구나. 춘심은 이불을 끌어안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춘심은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밝은 목소리였지요. 춘심이 문을 열자 또래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옆마을에 사는 옥녀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바느질을 가지고 왔어요. 옥녀는 춘심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댁님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하세요? 춘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녀는 춘심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어찌 된 거예요? 혼례 때 보던 그 손이 아닌데. 옥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옥녀는 춘심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댁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춘심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춘심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참지만 마세요. 세상에는 방법이 있는 법이에요. 춘심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옥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바느질이 다 끝났어요. 박 씨는 웃으며 옥녀를 맞이했습니다. 수고했네. 어서 들어오게. 춘심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옥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 후 낮은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옥녀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느니라. 무슨 생각이신데요? 박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팔아버리면 어떻겠느냐? 춘심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생집에 팔면 은자 50냥은 받을 수 있을 게다. 옥녀가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계획을 세운 듯 했습니다. 춘심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야 했지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기생집에 팔려고 한다니 이것이 진짜 계획이었구나. 춘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팔려갈 수도 있겠구나.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망쳐야 해. 아니면 싸워야 해. 춘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생각했지요. 도망을 가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가나?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기생집에 팔려갈 텐데 춘심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옥녀 아씨, 옥녀 아씨라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춘심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래, 옥녀 아씨를
찾아가 보자. 다음 날 새벽, 춘심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박 씨가 일어나기 전에 옥녀의 마을로 가야 했지요. 춘심은 서둘러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춘심은 옥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옥녀가 놀란 얼굴로 나왔습니다. 새댁님,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춘심은 숨을 몰아쉬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옥녀는 춘심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옥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댁님, 제가 아는 지혜로운 분이 계셔요. 태안이라는 분인데 틀림없이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춘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세요? 옥녀는 춘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가요. 지금 당장 혜안 언니를 찾아갑시다. 춘심과 옥녀는 산 너머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한 초가집 앞에 도착했지요. 옥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안 언니, 저예요. 문이 열리고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옥녀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해안의 눈빛은 깊고 예리했습니다. 옥녀가 춘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분을 꼭 도와주셔야 해요. 해안은 춘심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해안은 춘심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춘심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자 해안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대를 팔려고 한다는 것이로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안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시어머니를 파는 것이다. 춘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해안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시어머니를 내다 팔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춘심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해안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대를 팔려 한다면 그대도 시어머니를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저작거리에서 크게 외쳐보아라.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춘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안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춘심은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마당에서 춘심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디 갔다 오는 게냐? 춘심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 길러 갔다 왔습니다.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춘심을 살폈습니다. 얼굴빛이 이상하구나. 춘심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점심 무렵 춘심은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하셨지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아프구나. 춘심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작거리에 갈 일이 있는데 어머님을 모셔가려 합니다. 뭘로 모신다는 게냐? 춘심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게에 평상을 얹어서 편히 앉아 가실 수 있게요. 다른 마님들도 다 그러시던데요.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냐, 그리하거라. 춘심은 마당에 지게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평상을 지게에 묶고 방석을 깔았지요. 어머님, 준비되었습니다. 박 씨는 의기양양하게 지게에 올라앉았습니다. 이만하면 꽤 편하구나. 춘심은 지게를 짊어지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박 씨는 지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춘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작거리로 가는 길이 참 멀구나.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춘심은 저작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이었지요. 박 씨는 지게 위에서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장이 참 성하구나. 춘심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춘심은 품속에서 큰 종이를 꺼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있는 큰 기둥으로 다가갔지요. 박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종이를 기둥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은 방을 다 붙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큰 글씨로 쓰인 방의 내용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다 팝니다. 은자 20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를 판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박 씨는 그제야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방을 보았습니다. 순간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박 씨는 지게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춘심이 지게를 꽉 잡았습니다. 아직 내리실 수 없습니다. 물건은 팔리기 전까지 제자리에 있어야지요. 순식간에 수십 명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판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저 여인이 정말 며느리란 말이야? 박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가거라. 이것은 오해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지요. 춘심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기생집에 팔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를 팔려고 했다고? 춘심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심은 군중을 향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혼례날 제 혼수품을 탐욕의 눈으로 훑어보더니 사흘 만에 모두 빼앗아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비단 보따리, 옥비녀, 가락지 모두 은자로 받고 제 주머니에 넣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혼수품까지 빼앗았단 말이야? 그건 며느리 것인데. 춘심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일만 했습니다. 제 밥상에는 차가운 보리밥과 김치 한 접시뿐이었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쌀밥과 여러 반찬을 드셨습니다. 군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악독한 시어머니는 처음 봤어. 혼수품을 빼앗고 며느리를 팔려고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인들은 특히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저렇게 구박받으면 어쩌나. 저런 시어머니는 벌을 받아야 해. 박 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오해고. 하지만 아무도 박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야유가 쏟아졌지요. 변명 말고 내려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박 씨는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쯤 되어 보이는 부유해 보이는 양반이었지요. 내가 이 여인을 사겠소.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춘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조대감이라 하오. 이 여인을 은자 12냥에 사가겠소?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대감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집 하인이오.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밥을 줄 수는 없는 법이지.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춘심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을. 조대감은 박 씨에게 지게에서 내려오라 손짓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다리로 지게에서 내려섰지요. 조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될 것이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오. 박 씨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양반가 마님이오. 조대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오. 당신은 내가 은자로 산 하인일 뿐이오. 춘심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심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조대감의 집에서 박 씨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해야 했지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박 씨는 부엌 구석에 앉아 차가운 보리밥과 김치 한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춘심에게 먹였던 그 음식이었지요.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보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차갑고 서러운 것이었구나. 조대감 집 마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손 놀리지 않는 자에게 밥을 줄 수는 없느니라. 빨리 먹고 일하거라.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춘심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한편 춘심은 빈집에 홀로 남아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박 씨가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고 춘심은 비로소 편히 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뭐라 하실까? 춘심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석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석규가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춘심을 나무라는 꿈이었지요. 춘심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새벽 어둠 속에서 춘심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석규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지요. 춘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녀왔소. 석규는 피곤한 얼굴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시험은 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지요. 석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이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석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어머니가 어디 가셨단 말이오? 춘심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품을 빼앗긴 일, 보리밥만 먹던 일, 며느리를 팔려던 일,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춘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석규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저작거리에 내다 팔았다는 말이오? 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하셨다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파는 법이 어디 있어?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팔려고 하셨으니. 석규가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우리 집안의 체면은 어찌 되는 거요? 춘심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춘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석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춘심은 홀로 마당에 서 있었지요. 내가 잘못한 것일까? 춘심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춘심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곳에 춘심은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어. 그날 밤 춘심은 작은 보따리를 싸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춘심의 외로운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춘심은 다시 혜안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혜안 언니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거야. 춘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벽녘 춘심은 혜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혜안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춘심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혜안은 춘심을 일으켜 방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혜안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지요. 춘심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돌아갈 곳도 없고 남편도 저를 원하지 않는데. 혜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머물러요. 마을 사람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대는 솜씨가 좋으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보름이 흘렀습니다. 춘심은 혜안의 집에서 지내며 마을 여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옥녀도 자주 찾아와 춘심을 도왔지요. 춘심아, 오늘은 내가 가르쳐준 수놓기로 꽃 한 송이를 완성했어. 옥녀가 기쁘게 보여주었습니다. 춘심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마을 여인들은 춘심을 좋아했습니다. 춘심 씨는 손재주도 좋고 마음씨도 곱구먼. 우리 딸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오. 춘심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내가 혜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춘심이라는 여인이 여기 있다고 들었소. 춘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안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석규의 친구 만수라 하오. 급한 일로 춘심을 찾아왔소. 춘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만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석규가 큰 병에 걸렸소. 의원이 보기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하오. 춘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만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석규가 자네를 찾고 있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오. 춘심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워했던 남편이지만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혜안이 춘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을까요? 선택은 그대의 몫이에요. 춘심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춘심은 작은 보따리를 다시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씨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춘심은 만수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춘심은 얼어붙었습니다. 마당에 석규가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병든 게 아니었어요? 석규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병든 게 아니오. 당신을 불러들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소.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돌아왔구나. 춘심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님? 조대감 댁에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박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내 먼 친척이었다. 모든 게 계획이었지. 너를 망신시키고 쫓아낸 다음 다시 불러들이는 것까지 모두 말이다. 춘심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보리밥도 하인 노릇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물론 진짜였지.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복수했으니 이제는 내 차례다. 박 씨는 춘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를 팔았을 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아느냐? 저작거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그 기분을. 춘심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팔려고 하셨잖아요.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 시어머니를 파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석규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소.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소. 춘심은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를 창고에 가두어라. 물과 밥도 주지 말고 사흘간 굶겨라. 하인들이 춘심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춘심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춘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춘심은 어두운 창고에 갇혔습니다. 창고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춘심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춘심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어. 혜안 언니 말을 들을 걸. 배가 고팠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춘심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틈으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춘심아, 옥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녀 언니? 옥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모두 잠들었어. 내가 널 꺼내줄게. 혜안 언니가 기다리고 계셔. 춘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옥녀가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빨리 나와, 시간이 없어. 춘심은 옥녀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빠져나갔습니다. 춘심과 옥녀는 산길을 달려 혜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혜안은 문을 열어주며 춘심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칠까봐 걱정했어요. 춘심은 혜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박 씨가 조대감과 짜고 저를 속였어요. 혜안은 춘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만수라는 자가 왔을 때부터 수상하다 생각했지요. 옥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혜안은 잠시 생각하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방법을 써야 해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혜안은 춘심에게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저지른 일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며느리를 팔려한 것, 혼수품을 강탈한 것, 그리고 허위로 사람을 속여 가둔 것까지 모두 죄가 됩니다. 춘심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남편마저 박 씨 편인데. 혜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저작거리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대감도 진실을 알고 있지요. 옥녀가 말했습니다. 조대감이 박 씨 편 아니었나요? 혜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대감은 진짜로 박 씨를 샀을 뿐 공모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 씨가 자신을 속인 걸 알고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춘심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할까요? 혜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관하로 갑시다. 새벽이 밝아오자 세 여인은 관하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혜안은 춘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당당하게 가야 해요. 그대는 피해자이니 떳떳하게 고발하세요. 춘심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옥녀가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해가 떠오르자 세 여인은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춘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단호한 얼굴이었지요. 이제는 법이 심판할 것입니다. 춘심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정의를 향한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세 여인은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판관 앞에 무릎을 꿇고 춘심이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 씨가 며느리인 저를 기생집에 팔려 했습니다. 혼수품도 모두 빼앗아 팔아버렸고 거짓으로 저를 속여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판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혜안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대감도 증인입니다. 판관은 박 씨와 석규를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얼마 후 박 씨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저작거리에 내다 판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를 팔려고 했습니다. 조대감도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저를 속여 마치 며느리를 팔아 복수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저 역시의 피해자입니다. 박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모두 하지만 판관이 손을 들어 박 씨를 막았습니다. 충분히 들었다. 박 씨는 며느리를 팔려 한 것, 혼수품을 강탈한 것, 그리고 허위로 사람을 속이고 가둔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박 씨는 곤장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판관은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 잘못이 없다. 당당히 살아가거라. 춘심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아를 나서는 춘심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혜안과 옥녀가 춘심을 안아주었습니다. 이겼어. 춘심아, 이제 자유야. 춘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춘심은 두 언니와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춘심은 혜안의 집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바느질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심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춘심 씨, 우리 딸, 치마 좀 지어주시오. 이수 놓은 보자기
참 아름답구먼. 춘심은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구박도 없고 남편의 차가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박 씨는 곤장을 맞은 후 몸져 누웠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탐욕과 악독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지요. 석규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심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석규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박 씨는 며느리를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했고 결국 자신도 물건처럼 팔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달랐습니다. 악에 맞서 싸웠고 정의를 찾아냈으며 마침내 자유를 얻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맞서야 하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